우선 성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발음과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또박또박 잘 전달해서 읽을 수 있는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글을 읽고 딱딱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제가 읽는 것을, 낭독한 것을 듣는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 저의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계속 배우고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모, 죽여야 살린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2003년을 뒤흔들며 수많은 팬을 양산했던 다모의 명대사다. 다음 대사는 날 아프게 하지 말아다. 다모 1회에 나왔던 이 대사는 윤이 채욱에게 하는 말이다. 천한 다모의 신분으로 격구에 참가했다는 이유 때문에 채욱은 우포도청 종사관에게 어깨를 베인다. 그 상처를 보듬으며 뱉은 대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였다. 어깨의 상처만큼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다. 전 근대의 시기에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해쳤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연봉 1억도 안 되는 게 폴로 경기를 한 꼴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다.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편견과 광신, 혐오다. 바이러스를 정부가 퍼뜨렸다는 둥, 방역을 핑계 삼아 국민을 억압한다는 둥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마스크 쓰기를 요구하는 시민이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최소한의 지침과 합의도 지키지 않아 국민을 위협한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 방역 체계를 풀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신한다. 정치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다. 인물을 빠르게 따라가는 카메라 트래킹 기법으로 촬영을 한 후 배속으로 편집하여 보는 재미를 더했던 다모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 드라마다. 윤과 채욱, 성백의 사랑 이야기다. 성백과 채욱은 서로가 친남매임을 모르고 사랑한다. 윤과 채욱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한다. 채욱은 윤이 다모인 자신 때문에 이심양명의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한다. 저 때문에 나으리 꿈이 물거품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윤의 대답은 이렇다. 널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텍쥐베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채욱이 옳다. 하지만 함께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한 전제는 서로에 대한 응시다. 응시 없이 개발 없다. 선응시 후 발전이다. 채욱과 윤과 성백은 겹치는 사건과 얽히는 우연 속에 애증을 쌓는다. 결국 윤도 성백도 목숨을 다하고 만다. 윤은 채욱을 위해 성백의 칼에 기꺼이 숨을 거두는데 오직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채욱이 영모 사건의 와중에 궁궐 호위무사에게 부상을 당하고 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윤은 그녀를 스승에게 데려간다. 윤의 스승 무월대사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채욱을 살리려 하지만 채욱은 미동도 않는다. 대사는 윤에게 마지막 수단을 권한다. 천령계를 내리쳐라. 천령계란 무엇인가?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주와 인마의 경제에 해당하는 비법이다. 온몸에 기를 모아 상대에게 장풍을 쏘는 것인데 이때 상대는 죽거나 다시 살아난다. 기는 머리 뒤쪽의 뼈, 즉 천령계를 통해 들고 난다. 윤이 의식을 잃은 체육의 천령계를 내리치자 강한 기운이 생겨 두 사람을 휘몰아친다. 윤은 문 밖으로 내쳐지고 체육은 정신을 차린다. 이 극한의 비기를 행하기 전 무얼대사가 윤에게 말한다. 살리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살리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멘트인가. 사즉생, 반드시 죽여야 살릴 수 있는 기술. 죽어야만 다시 사는 이치. 윤도, 체육도, 성백도 저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했다. 사랑이란 삶이고 생존이거늘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럼에도 사랑에 빠진 존재는 얼마나 맹목적인가? 윤도, 체육도, 성백도 상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던지려 한다. 오직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듯 이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죽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연어는 번식을 위해 먼 강 끝에서 죽고 수컷 사마귀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암사마귀에게 먹힌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흔쾌히 명줄을 담보로 내놓는다. 그러므로 다모의 새 주인공이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아프기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 것. 내가 못 사느니 차라리 내가 안 살고 말 것. 너의 유를 위해 나는 무가 될 것. 이것이 우주의 애정 원리다. 학원을 이제 작년 12월에 다녔는데 반년밖에 못 다녔고요. 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좀 북리딩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뭐 배운 거는 여기까지고 계속 저 혼자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연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리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발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는 이제 약 1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성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목소리를 쓰는 직업을 해보라는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썩히면은 그래도 좀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하게 됐는데, 뭐랄까 막 확고하게 막 이제 여기에 꿈이 있다기보다는 제 목소리가 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좀 종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마케팅 쪽으로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마케팅에서 나레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쓰니까 이제 거기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46세나 더 많은 그와 사랑하느냐고요. 글쎄요. 아빠 세대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와는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잘 통해요. 사실 그는 나보다 생각이 더 젊어요. 피카소를 사랑했던 제클린 로케의 말이다. 그녀는 26세 때 72세의 피카소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젊은 로케가 피카소와 화실에서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의 모습이다. 사랑은 나이도 국경도 문제되지 않는다. 피카소는 평생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는데 로케를 만나고 나서는 얌전히 그녀만 사랑했다.
피카소가 처음 로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는 로케도 제정신이었다. 그러나 피카소는 천하의 바람둥이였다. 그는 로케에게 6개월 동안 매일 장미 한 송이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백묵으로 아름다운 비둘기를 그려 넣었다. 구약 아가서에 비둘기는 사랑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그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로케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비둘기가 그려진 담벼락을 바라봤다. 순간 피카소가 보낸 장미가 배달되었다. 이때 로케는 46살 연상의 노화가와 만나기로 결심한다. 제클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남은 생은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네. 피카소는 이렇게 말하며 로케를 꼬셨으리라.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으리라. 하지만 피카소는 그 이후로도 무려 20년을 더 살다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둘은 정식으로 결혼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 로케는 피카소가 죽고 나서 13년 뒤에 그의 무덤 앞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녀의 마지막 독배가 아니었을까? 살아서도 지독하게 외로운 그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내 생에 이번 한 번만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여주인공 은채는 이 말을 남기고 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연인 무혁의 뒤를 따라간다. 멀리 호주에 묻힌 무혁의 무덤 옆에서 나를 위해 살겠다며 죽음을 택한 아이러니는 이 드라마의 팬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은채에게 무역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아가로 보인다.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이들은 애인을 베이비라 부르고 우리는 울 애기라 부른다. 아가는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한다. 부모가 되어 아기를 보게 되면 무조건 불쌍하고 무조건 안쓰럽고 무조건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시각도 그렇다. 상대가 재벌 2세고 건강하고 잘 나가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사랑하는 네가 어린 시절 호주로 입양되어 간 사람이라면? 변변한 직업 없이 밤거리를 전전하는 하류 인생이라면? 머릿속에 총알이 박혀 몇 달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게다가 그가 소지섭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무조건 아기이며 베이비이며 오마이갓이다. 미사 열풍은 대단했다. 첫 회에 소지섭이 사자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미 이 드라마는 히트했다.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멋있었다. 아니, 멋있다라는 언설로는 부족하다. 보는 순간 내 몸의 신경 한 부분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랄까? 미사 속 소지섭의 풍문은 속된 말로 지린다. 마지막 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소지섭이 입과 코에서 붉은 피를 쏟아낼 때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미사 팬이 아니다. 무혁은 어린 시절 호주로 입양되어 가서 지영을 만나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지영은 무혁을 배신하고 돈 많은 호주인 암흑과 보스와 결혼한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무혁은 경쟁 조직의 총격으로부터 지영을 보호하려다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다. 치료는 했지만 총알 한 발이 뇌 속에 박혀 신경을 자극하는 터라 무혁은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다.
지영은 무역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한국에 가서 치료도 하고 잘 살라고 한다. 이 와중에 무역은 스타 가수인 윤의 CF 촬영차 호주에 온 코디네이터 은채를 만나게 된다. 노상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겨 헤매는 은채를 구해주고 연민을 품는다. 은채와 윤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지만 은채는 은근히 윤을 좋아한다. 윤은 은채의 친구인 민주를 마음에 두고 있다. 이 얽히고 설킨 사랑의 작대기는 세상의 사랑은 늘 어긋나기 마련이라는 통설을 입증한다. 첫 번째, 무역이 지영을 사랑했을 때 지영은 돈을 쫓아 호주인 제이슨에게 간다. 두 번째, 지영이 제이슨과 헤어지고 한국으로 와서 무역을 찾아갔을 때 무역은 은채를 사랑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은채가 윤을 좋아했을 때 윤은 민주를 좋아했다. 은채가 무역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무역은 죽음을 앞둔 상태였다. 네 번째, 민주에게 차인 윤이 은채를 마음에 두고 결혼하려 했을 때 은채의 마음은 무역뿐이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때다 싶을 때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떠난다. 왜 어긋난 사랑을 바람에 비유하는가? 그만큼 쉽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신과 인간을 망라하고 많은 남자를 좋아하며 금사빠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이란 것이 잠깐 한눈 팔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물을 찾는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버렸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모 오들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오들희의 아들 윤의 매니저가 되어 윤 인생 파괴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랑이 찾아온 자리에 복수심은 사그라들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회복한 채 무역은 최후를 맞이한다. 밥 좀 주세요. 무역이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 오드리에게 한 마지막 말이다. 오드리는 시간이 없다며 라면을 끓여준다. 찬밥 있는데 먹을래? 라는 대사에서 무역은 울음을 터뜨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무역은 말끝마다 밥 먹을래를 달고 다닌다. 호주에서 어렵게 살아온 그에게 배고픔은 인생 최대의 상처였다. 배를 고른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어서 밥은 무역에게 결핍의 상징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한 끼를 때우는 일이요 배불리 먹는 일이었다. 은채를 사랑하게 된 무역은 신에게 기도한다. 내게 남은 시간, 저 여자가 내 곁에 머물며 위로받게 해주시면 멈추겠습니다. 모든 분노와 불신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습니다. 복수와 증오를 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되찾은 순간 무역에게 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 무역은 동생 윤에게 자신의 심장과 은채를 맡길 생각을 한다. 목숨이 다해가는 마지막 시간에 그는 은채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죽어가는 무역의 뇌리에 은채와 나는 지난 추억이 떠오른다. 그 덕분에 그는 미소 지으며 생을 마감한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나고 무역과 은채는 하늘나라에서 만난다. 아름답지만 웃을 수만은 없고 슬프지만 울 수만은 없는 엔딩. 이 장면 때문에 수많은 미사 팬들은 며칠을 앓았다. 행복하게 살았든 불행하게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우린 죽는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은 은채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죽었고, 은채는 무역의 얼굴을 그리며 세상을 떠났다. 삶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뭘까? 바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 책을 눈으로 읽을 때에는 작가의 목소리라든가 등장인물의 목소리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지 않았는데, 제가 낭독을 할 때에는 제 목소리나 톤 때문에 작가의 의도라든가 인물의 성격이 왜곡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발음이나 발성 같은 부분보다는 책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감성 훈련의 비중이 커서 낭독뿐만이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어느 여름날 새벽, 여의도 모 방송사 분장실에 들어섰을 때 거울을 보고 있던 그녀가 돌아보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답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눈이 부셨다. 화장기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영애 씨였다. 그곳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나는 야외 촬영 분장을 하기 위해 들렀고, 그녀는 무슨 드라마 녹화를 위해 와 있다고 했다.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눴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도 그녀도 싱글이었고 청춘이었다. 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환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자체 발광 미인 앞에서 정신을 잃고도 잃지 않은 척 했기에 내가 어떤 대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다.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인 대장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이란과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열풍을 일으켰다. 심지어 북한 김정일이 생전에 대장금을 보고 이영애의 팬이 되었다는 뉴스가 돌기도 했다. MBC 사극의 마스터 이병훈 PD와 김영현 작가의 탄탄한 극본, 그리고 주연 이영애와 조연 임현식 등의 호연으로 대장금은 역사에 남는 작품 중 하나가 됐다. 장금이는 성실하고 선량하고 실력까지 출중한 데다 단아한 외모를 지녔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착하고 실력 있고 섹시한 여성이다. 현실성 희박한 캐릭터다. 이 희박성을 마사지해준 역할은 장금의 아역 조정은이 맡았다. 귀엽고 똑부러진 데다 성품도 고운 딸내미 같은 아이다. 조정은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싶다. 남의 딸이라 해도 손에 상평통보 한 잎을 용돈으로 쥐어주고 싶을 정도로 깜찍하다. 떡잎이 이렇게 실하니 성인 장금에 대한 비현실성은 용인된다. 대장금에서 내가 주목했던 것은 주인공의 언어 생활이다. 장금과 민정호는 결혼하고 나서도 깍듯이 존댓말을 한다. 나로선 참 듣기 어색하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구설수에 오른 신천지교 이만희가 내연녀와 함께 있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에서 내연녀는 이만희의 엉덩이를 툭툭 친다. 이 행동에서 연상되는 대화는 이런 것이다. 잘 좀 해, 교주면 다냐. 행동이 언어를 낳고
언어가 행동을 낳는다. 장금과 민정호의 대화를 보자. 장금이 궁에 남으라는 대비마마의 청을 뒤로하고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치겠다고 하자 민정호가 묻는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장금이 답한다. 예, 궁은 제게 음식도 하게 해주었고 의술도 하게 해주었고 서방님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허나 어머니를 잃게 했고 한상궁을 잃게 했고 제 뜻도 잃을 뻔했습니다. 궁은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듯 싶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듯 싶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곳이 궁이라면 현대의 궁은 자본이다. 돈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듯 싶으나 기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돈이 있으면 여행도 하고 해외로 떠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여행하고 해외로 떠나고 자유롭게 살려는 바람을 유보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이 유보는 늘 불안한 것이어서 여행을 위해 적금을 타기 전달에 병이 들기도 하고 12년 동안 준비했던 내 집 마련 전날 갯돈을 들고 개주가 튀기도 하고 박사학위를 따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려한 듯 슬픈 곳이 바로 돈이 넘쳐나는 현대다. 민정호는 남편으로서 당부한다. 약조 하나 해주시오. 사람 몸에 칼을 대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고. 아직 조선의 국법이 그것까지 용납하지 않고 있소. 그러자 장금은 못합니다 라고 답한다. 약조하세요. 안 됩니다. 약조하시라니까요. 싫습니다. 민정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한다. 다음 장면에서 자간에 걸린 산모를 만나자 장금은 대번에 칼을 꺼내 시술을 하여 산모와 아기를 구한다. 한박 웃음을 짓는 장금과 산모의 영상 위로 민정호의 내레이션이 깔린다. 앞으로 이 여인은 시대와 불화할 듯하다. 허나 이 여인은 시대에게 물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왜 안 되느냐고. 장금의 음식 솜씨와 뛰어난 의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성실함이다. 극중 한상궁은 장금을 평하며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 모두가 그만두는 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셀 수 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절망도 꾸준히 겪다 보면 극복된다. 양다리도 여러 번 걸치다 보면 힘들지 않고 이혼도 한 번이 어렵지 2번 이상은 쉽다. 대장금에서 장금은 성공한 수라상궁이자 여의로 나온다. 세조는 의양론이라는 책에서 의원을 여러 등급으로 나눴는데 그 첫째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심의요, 둘째가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식의요, 셋째가 약으로 고치는 약이라 했다. 우리 선조들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여겼다. 때문에 장금은 의사이자 요리사여야 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는다. 잘 먹으면 건강하고 잘 못 먹으면 건강해지기 어렵다. 자명한 이치다.
극중 대왕 대비는 각기병으로 고생하는데 각기병에 좋다는 팥, 보리, 율무는 입에 대지도 않고 다시마, 잉어, 마늘, 대추, 우렁이도 싫어한다. 장금이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당의정으로 만들어 올린다. 그제야 대왕 대비는 단맛의 약을 먹고 병이 낫는다. 조선시대 왕은 일일 오식을 했다. 정차는 오전 10시 아침 수라와 오후 5시의 저녁 수라였고 아침 전에 초조반, 중간에 먹는 점심, 저녁 수라 이후의 야참은 비교적 간단히 먹었다. 수라 음식은 12첩 반상이라 불렀다. 문화재청의 수라상 차림도를 보면 쌀밥과 홍반, 탕, 초고추장, 초간장, 장, 곰탕과 장국, 전골, 회, 맑은 조치, 전유어, 술안, 김구이, 더운구이, 생채, 편육, 찜자반, 젓갈, 송송이, 동치미, 고기, 달걀, 참기름, 채소 등이 그려져 있다. 상 옆에는 기미상궁과 수라상궁, 그리고 전골 담당 상궁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비나 중전의 상차림은 이보다 두어 가지 찬이 적다. 조선의 왕족은 하루에 2번 제대로 된 한정식을 먹었다는 얘기다. 한정식도 일주일에 1번이 좋지 매일 2번씩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하여간 조선시대 왕의 섭생은 곧 영양을 고려한 온갖 음식으로 대변할 수 있겠다. 조선 왕에게 가장 빈번했던 병은 등창이었다. 종기다. 문종, 성종, 정조 등이 등창으로 죽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작은 감염도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등창의 원인으로 술과 기름진 음식, 지나친 성생활을 꼽았다. 이는 모두 왕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으니 12첩 반상도 생로병사 앞에는 무기력할 따름이다. 대장금은 자기개발 사극이고 여성 선구자의 독립 성장기다. 장금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궁에 들어와 왕따를 당하고 모함을 뒤집어쓰면서도 오직 실력과 끈기 하나로 버텨 여의로서 최고의 위치에까지 오른다. 여기서 끝나면 일반 드라마와 다를 게 없다. 장금은 대왕 대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궁을 나와 가난한 백성의 병을 돌보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장금은 말한다. 소녀는 선대왕 마마의 성은을 입었습니다. 대비의 성은까지 입는 것은 죄악입니다. 차면 곧 기운다는 것을 아는 노장의 사상이다. 궁 밖에 나가보니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록 내 힘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백성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왕족 한 사람에게 병이 나면 나라 안에 온갖 명의가 다 붙어 최고의 치료를 하지만 권박 백성들은 사소한 질병으로 죽어나가니 그걸 고치겠다는 거다. 귀족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닌 민중 속으로 달려간 장금의 마지막 결단 때문에 드라마는 명품이 됐다. 이 대목에서 장금의 휴머니즘이 빛났다. 그 빛남이 이영애의 해맑은 표정과 어우러지니 더 말해야 무엇하랴.